안녕하세요. 지니포럼과 함께하는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 스페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개성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국의 도시 곳곳도 이런 개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기원 교수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데이터 과학 융합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이기원입니다. 그 정부 일 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작년까지는 이제 평가자문단의 단장을 맡아왔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현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네, 요즘 팬데믹 때문에 학교의 모양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업하시는데 변화된 모습이나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세요? 작년 1학기부터였었죠. 그 개학이 늦춰지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제 전면 이제 비대면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의 불만이 대부분 무엇이었냐면 이제 왜 비대면 수업을 합니까? 하고서 이제 불만들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벌써 2학기 때 되니까 학생들의 불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대면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지내면서 소위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안 보이는 속에서는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1학기 때도 벌써 학생들은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수업의 양상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소위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적응들을 하고 있고, 적응하는 데다가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대면 수업이 필요한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소통에 대한 욕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지 못하고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교육 격차에 대한 것들이 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혹시 현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교육 격차라는 게 뿌리를 이제 한번 쭉 내려가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 대학 교육들, 대학에 이제 서열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제 어느 학교에 이제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그쪽에 연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의 서열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그 차이로 이제 서열이 매겨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 고민을 제가 해보면은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 전남, 경북 이런 쪽에서도 제일 고민들이 많은 것은 길러낸 이제 청년들이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는. 그래서 그 교육 격차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이제 청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1단계가 바로 소위 교육의 문제인데, 인서울이라는 타이틀을 꼬리를 붙여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2단계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춘천 같은 경우 그리고 강원도하고는 이제 서울하고 좀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 학생들이 또 와서 입학 정원을 또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 되면은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56.4%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 꼭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 뿌리를 보면은 그 대학 평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대학 평가가 벌써 한 30년 이상 됐죠. 그 30년 이상 되온 대학 평가에서 매년 소위 스카이를 비롯한 인서울대학에 어느 학교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런 통계들이 계속 쌓이고 그런 것들이 또 평가에 누적이 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또 대학 종합 평가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상위 20개 대학들 중에 18개가 수도권 대학들입니다. 그게 이게 이미 누적된 결과인데, 따라서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스펙을 잘 쌓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일자리의 그 이제 그 비중, 소위 이제 분포를 보면은 수도권의 이게 2018년도에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근데 좀 기업이 또 규모가 어떤 걸로 규모 비교해야 되나 할 때 매출액을 가장 많이 갖다 대죠. 그래서 그 당시 1000대 기업들, 매출액 기준에서 1000대 기업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00대 기업들의 매출 총액은 한 2,2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 GDP보다도 큰 규모의 매출액들을 갖고 있는데, 그 1000대 기업 중에 753개의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43개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럼 소위 좋은 일자리,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지 하는데, 그 일자리가 몽땅 다 수도권에 있다면 그 애들이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인서울,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좋은 일자리, 그것이 다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현상. 그럼 사실은 올라가 있으면 행복할까? 그건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많이 몰려서 살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애들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니 또 교육비가 또 사교육비를 들여서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애 낳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가 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수가 있냐면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합계 출산율이 낮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통계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보통 둘이 만나서 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한 2명씩은 낳아줘야 할 텐데, 또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을 경우 생각하면 그래서 2.1명 정도를 낳아줘야 그래야지 인구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2018년도에 우리는 1.0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1이 돼야 되는데 1.0이 깨진 거예요. 2.0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60년대는 저희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때 58 개띠들을. 근데 그 100만 명이 태어날 때는 6.3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써서, 그러면 그때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잘못됐느냐? 성공한 거죠. 성공해서 83년도가 되면은 2.1명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정책 당국자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닐까? 하고서 더 강력하게 정책을 펴서 89년에 이미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결과 이제 우리 2018년도에 이미 1.0 밑으로 내려가고, 합계 출산율이 1이 깨졌다. 그 다음에 고령화율은 반면에 점점 높아져서 금년에는 아마 우리가 15.6% 넘어갔을 겁니다. 14%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 고령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고령사회 이미 진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금년에 우리가 아마 0.8, 작년이 0.84였죠. 0.84인데 그 0.84는 전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데는 세종시입니다. 1점. 세종시는 우리가 보통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그 분산이라는 목적으로 조성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였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들을 우리가 10개를 조성해서 인구를 내려보냈었죠. 기관들을 내려보내고 거기 가족들이 따라가도록. 그러한 효과가 한 8년 정도는 그래도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그래도 인구가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 했지만, 합계 출산율의 그 1.2 겨우 넘어가고 있는 세종시와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은 0.64. 그 이제 초저출산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다 몰려서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심리적 밀도도 압박감도 크고, 그럼 그게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애들을 내가 낳아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재생산 본능은 이제 압축적 소위 압박을 받고, 거꾸로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하는 생존 본능이 그걸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출산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교육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이런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아니 그럼 왜 일자리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거야? 이제 전부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거지. 소위 1급,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우리가
불균형하게 산업 발전을 한쪽에다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한쪽에다 몰아넣은 것이 그런 결과를 빚었고, 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광역 철도망 같은 것들이 서울 쪽으로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수도권 1급 집중으로 발전하게 된 것, 그것들이 우리 이 교육 격차까지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또 듣다 보면 이게 국가 균형 발전과도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나눠주실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고령화는 사실 따지고 보시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의 소망 아닌가요? 인류 전체의 소망인데 왜 그게 문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초저출산하고 바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서울은 초저출산,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되게 여성들도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고 하면서 되게 3명 이하로 되게 낳게 되죠. 선진국 경우에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몰려서 이렇게 밀도가 매우 높아진 서울은 매우 초저출산 현상에까지 이르게 됐고, 초저출산이 되면 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고령화 지수라는 것을 보세요.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전체 인구가 분모에 들어가는데 저출산 현상 때문에 분모는 줄어들죠. 부모는 줄어들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문재인 케어도 있고 해서 의료비 부담도 적고 건강하게 오래 건강 장수하게 되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이 값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초저출산 현상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것. 그래서 후손들한테 큰 부양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56%가 넘는 청년들이 몰려있을 뿐만, 그게 우리가 거주 인구들이죠. 근데 제가 아침에도 춘천에서 이제 ITX 타고 올 때 보면은 그러면 출근을 하는 내지는 학원을 가는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인구조차도 낮에는 서울에 몰려가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또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춘천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화천, 양구, 인제 또는 여기 홍천에 있는 주민들 중에 또 공무원들 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힌트거든요. 두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괜찮은 일자리, 주거 여건, 두 가지가 지역에서. 지금 서울은 이미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싼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SH공사 사장을 하던 이제 우리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이제 하던 정책 중에 낡은 호텔들을 갖다가 개조해서 거기 갖다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싼 주거로 이제 전환하는. 그 결국 필요한 건 공공임대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일자리와 함께 주거 여건이 같이 마련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 자, 일자리는 이미 아직은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많이 몰려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갖다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6%의 매출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대 기업 중에. 그걸 보고서 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공공기관들은 그건 이게 굳이 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 내려보냅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건 국가균형발전정책 참여정부 때 아주 큰 역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나마 인구의 밀집을 서울로 모이는 걸 잠깐 막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2017년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2018년부터 도로 서울로 다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019년 12월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 몰리는 그런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잘 그 균형 발전이 되려면 각 지역들로 내려가는 인구도 있어야 하고 그쪽에서 개발되는 산업들도 분명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 어느 정책이나 그 당시로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럼 수도권 3개씩은 빼고 그다음에 세종신지 그때 만드는 게 16개의 시군, 그 중에서도 이제 광주 전남 합쳐서 소위 둘이서 합쳐서 통합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그 대신에
제일 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을 이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큰 그림이 이제 거기서 그려진 거고 다른 그 10개의 혁신 도시와 세종시 총 153개 그 공공기관이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그 인구만 해도 몇 년,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서울로 몰리던 흐름이 잠시 이제 중단되고 오히려 이제 지역에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공공기관은 그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이 서울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많이 와 있는 그런 기관들을 그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다 기업들인데 그럼 기업이 이제 지역에 그만큼 이제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자,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한 권역이 생겼던 것처럼 이 권역별로 좀 그 산업을 키우고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왔었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5+2가 됩니다. 광역경제권이라는 사업으로. 근데 그게 사실상 항상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거버넌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어떤 관에서 어떤 지도하에서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시도라는 체계가 워낙 굳건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광역위원회에도 그냥 단순히 공무원을 그냥 파견해서 그 n분에서 똑같이 나눠야지 그 어느 쪽에 하나 더 가져가면 떡 하나라도 더 가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싸움나고 문화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의 그 부처 간의 그 업무의 벽도 크다고 하지만 우리 시도 간의 벽도 하나라도 더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거 빼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본 것 중에 하나 큰 거는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특히 이제 경남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도저히 이게 우리 각자 경남 따로, 울산 따로, 부산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하기에는 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조성하기 전에는 수도권의 이제 팽창을 저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수도권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서 사실은 삶의 질은 굉장히 안 좋죠. 이제 그래서 그런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되 지금 현재 서울로 이렇게 쭉 일극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이런 그리고 이게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초광역 협력권 메가시티라는 게 그냥 지금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랜 문화의 뿌리를 보면은 이거 옛날에 거기 가야 아니야? 옛날에 거기 영산강 문화권 아니야? 왜 제가 영산강이라고 백제라고 하고 영산강이라고 하냐면 전북 계신 분들은 우리 걔네하고 달라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세요. 전북은 또 전북 독자의 그런 발전 방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이 옛날에 영산강 그런 문화의 그 뿌리들 그런 문화의 뿌리들이 있어서 동질감이 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그런 문화 그리고 산업 그게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생태계로서 이제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큰 그림들이 이제 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와 초광역 협력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이슈로 이제 등장하고 이게 좀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균형 발전 정책은 어떤 모습들을 갖추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근데 사실 그 현상의 뿌리를 캐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수도권 일극 집중, 수도권으로 모든 기업과 그다음에 사람이 다 몰려들었던 현상이 바로 이것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었구나. 그럼 다시 이러한 진단을 내린 이상은 사실은 처방은 그럼 좀 더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 같으면은 생명 건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니 그럼 관련된 생명 건강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기관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래 자원이 많이 그래서 석탄을 비롯한 자원 관련된 그 산업을 많이 키워왔으니까 석탄공사를 비롯해서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이런 기관들을 그 지역의 특성과 맞도록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또 다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것다가 나누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중앙부처들을 내려보내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고르게 나눠준다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균자, 균형 발전에서도 균자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내려보낸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2017년도에 그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도로 수도권으로 다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올망졸망하게 10군데 또는 그 세종시 정도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쪽으로 분산시킨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 수도권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 정말 메가 리지온에 그 대응할 만한 그 메가 리지온을 메가 시티를 바로 지역에도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 부산만, 울산만 그리고 경남만 이게 각각 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셋이 연합한 형태의 그 세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산업 생태계를 초광역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나마 이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메가시티와 초광역 협력권이라는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다시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경남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울산에도 각자 지역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위 그 금융 수요들을 이제 채워주고 있지만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의 그러한 영향력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벤처기업, 창업만 해주더라도 당장 조금만 크고 나면은 그때부터 마치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잘 돼주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데 금융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것조차도 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중은행들이 과연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지역 금융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지분이 대부분 다 외국인 지분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이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금융의 역할은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거꾸로 우리가 지역을 갖다가 뿌리로 해서 키워온 예를 들어서 신협을 예를 들면 신협은 지역을 하나의 공동 유대로 잡을 수도 있고 지역에 뭐 거기 있는 그 직장을 하나의 잡을 수도 있고 또 단체,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공동 유대를 통해서 사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을 때에도 이제 이용고 중심으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소위 신협의 정신과 같은 그런 풀뿌리 금융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금융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들이 또 이제 80년대 때 IMF 때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탓에 소위 옥죄는 금융위원회 규제를 많이 받는 그런 문제들도 현재 같이 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들을 좀 전향적으로 풀어가는 그래서 예전에 지역금융 3법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양분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논의들이 또 더 심도 깊게 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번 지니 포럼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또 월드컬처 오픈 이렇게 해서 함께 이런 스페셜 토크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저희 뭐 관계자분들일 수도 있고 이 행사를 기대하고 계실 분들에게 지니 포럼이 이렇게 중요하니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20년 전 저희가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에 균형발전이라는 그 첫 삽을 띨 때 그때 형편에 비하면 그때 우리가 꿈속에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했던 것들이 그 20년 동안 대부분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우리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에 한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갈등들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좀 준비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소위 금융은 사실 규모의 경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활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700조가 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졌다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이제 2000 친환력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기업들을 키워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조금 성장할 만하면, 그래서 이제 원료를 좀 제때 구입하고, 황태가 그렇습니다. 황태의 원물은 이제는 다 러시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원물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서 이 우리 조그만 황태 생산자 여한회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 당시 그걸 도와주고 있었던 것은 동네에 있는 이제 새마을금고였죠. 원동생.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다 우리 풀뿌리 금융의 아주 원조였고, 소위 이제 협동조합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1인 1표의 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걸,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신협의 그 정신의 가치에 맞는 활동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생활 문화로서 정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저를 예를 들면은 그 전까지는 뭐 우리 학교가 같이 하고 있던 그 시중은행에 우리가 제 월급 계좌가 들어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는 우리 동네에도 신협이 있고 내가 같이 내 그 의사 결정을 내 한 표로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당연히 그래서 신협으로 제 계좌를 바꾸는, 그렇게 해서 풀뿌리 금융에 나도 한 발 내미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소위 우리가 ESG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에 G자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지니 포럼을 통해서 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응원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머리가 비어가요. 네. 오늘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행사도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